오늘 선생님 발표를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또 이 발표문 속에 또 담겨있고 선생님이 또 발표해 주시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는데 너무 다양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 뭐 경남, 부산 지역만이 아니라 영호남을 가로지르고 이렇게 서울과 이북 지역까지 왔다 갔다 종행하고 그렇지만 늘 어떤 그 동심원을 이룬 중심에는 향리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과 지역 혹은 지방을 중재하고 또 예와 속의 세계를 아우르면서 악의 세계를 통해서 그것을 또 중재하는 그런 저는 또 음악 연구를 주로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마치 이 향리라는 존재가 그 모든 세계를 조직화하고 오늘날에 꼭 무슨 기획사의 어떤 기획자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또 선생님이 신분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정되고 계급이라는 그 서구적 개념과 연결되어서 굉장히 고정된 조직된 개념으로 다뤄지는 것보다 그런 향리 계급이 해줬던 그런 중재 역할들이 만들어내는 폭넓은 그런 문화적인 상호작용, 또 그런 소통,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보면서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다성성들에 주목을 할 때 이 한국 근현대사, 전통과 근현대사 사이의 어떤 대화들과 또 그 실상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구라고 하는 것도 그런 다성성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찾아낼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기존의 중앙의 어떤 논리, 또 중앙의 시각에 의해서 표준화되고 어떤 중심의 시각에 의해서 지역이 재단되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서 단순히 지역의 목소리를 살린다가 아니라 지역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체 그의 어떤 역사의 어떤 그 독해의 방향들을 전환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이윤선 선생님께서 실천적으로 지금까지 해오셨고요. 또 지역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구하시는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발표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방청석에서 이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또 그 토론으로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진 선생님. 앉아서 네. 제 개인적인 소회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윤상 선생님을 처음 뵀던 것은 2008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감성연구라는 유제로 계속 연구를 해왔었던 때고, 그때 그 이윤상 선생님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지만, 지금 이제 10몇 년 이상이 지금 지났죠. 지난 시점이 이제 어떤 시점이냐면, 감성연구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로컬이라든가 지역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맥락에서 이윤상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감동된 부분들이 많았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 소회고요.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이제 이윤상 선생님께서도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을 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학문을 해오신 과정이 그에 대한 증명, 이 과정이셨는데, 저도 지금 이제 공부를 이제 지역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게 굉장히 웃긴 거구나, 이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고민도 있냐면, 제가 학문을 처음에 시작했었던 건 뭐냐면 결국 이제 모더니티, 근대성 문제에 계속 이렇게 목을 내셨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회나 역사를 보는 큰 틀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기, 이게 뭐냐면 어떤 것에 중독됐다가 거의 벗어나니까 금단중간 같은,
어떤 사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개념이라든가 어떤 지평들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언덕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뭐 이렇게 맹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재적 발전론을 뭐 비판적으로 뭐 발전적 개성하자 이런 이야기가 안 될 것 같고, 그걸 벗어나니까 전근대나 근대를 이렇게 아우르는 어떤 그 형이사학적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이런 좀 큰 틀, 큰 그림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게 좀 궁금하고요. 아마 고민을 많이 해오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윤성 선생님께서는 아까도 우리 사회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향리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집약적으로 공부를 해오셨는데, 저희가 또 하나 갖고 있는 그 문제의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거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록을 어떻게든 남기지 못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그 기층 인민들의 이야기라든지 내러티브를 우리는 어떻게 연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근대를 만든 세력이 향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피와 땀을 쏟았던 세력들은 기층 인민들이었을 건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열쇠랄까 아니면 입구 이런 것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는지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근대성 비판을 좀 대체할 만한 큰 그림 같은 게 어떤 것인지이고, 두 번째가 향리계층이 아니라 향리계층이 물론 중대해주는 그런 기층이겠지만 그런 문자를 가지지 않거나 그런 계층들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수행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질문 모두 참 소중한 질문이고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 거기에 대해서 늘 대답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한 대로 공문서 낸 것 가운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지만 유교사전 때 피난학교 시절에 고등학생이 가졌던 스타디 그룹의 유인물과 일기라든가 기록들을 제가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유교사전으로 생각하는 흔히 부산에서 지금 피난과 관련되는 걸 주제로 해서 많은 작업을 하는데, 대부분 정치, 사회, 우울함을 강조하는 그런 얘기들이 일관이 되는데, 거기에 고등학생들의 모이는 그 이야기들의 내용들은 전혀 아닌 것이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그런 분들이 결국 60년대 한국에 이제 근대를 만드는데, 거기 내용은 어떻든 간에 더 놀라운 얘기 하나는 그 모임 집단들이 이질적이고 고등학생들인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시기에 열심히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 이제 물론 그때 고등학생이라는 게 인원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겠죠. 그걸 보다 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노벨 문학상 받은 어떤 수용소를 다룬 작가가 수용소에 관한 얘기를 자전적으로 비슷하게 소설을 썼는데, 그 사람의 얘기로는 너무나 수용소 생활이 행복한 얘기로 나와.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 행복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굉장히 이분들을 근대 만들고 그랬던 분들이었는데, 저희 선생님 또래들이 다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획일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던 곳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배운 선생님들은 다들 거기에 목말라 하셨고 그랬던 절박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좀 뛰쳐나온, 너무 답답하니까 뛰쳐나온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니 그렇게 거대한 담론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일상에 맞다는가, 지옥에 맞다는가, 이런 고민들이었죠. 그거를 평가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너무나 달라져가지고 개개인들의 공공성들도
개인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의 공공성의 얘기가 되듯이 전혀 패러다임을 좀 달리 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근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근대 자체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버리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혹시 새로운 걸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은 근대에 매달렸던 분들의 억압과 생각을 우리가 개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케이스로 벗어나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그러면은 얘기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이젠슈타트가 다중적인 거다 이래가지고 역사나 사회과학 쪽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개론은 우리들이 눈여겨보다 보면 아마 좀 더 다른 사회의 경험과 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고민들을 조금 문화적인 면에서 좀 하고 있고 언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얘기들도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한테 얘기가 왔었을 때 포퓰러 컬처를 가지고 해보는 게 좋겠는가 지역 가지고 해야되는가를 좀 더 선택을 해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게 얼마나 우리들이 과연 근대라고 했을 때 해체라고 했던 게 무엇이었냐는 걸 놀랍게도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번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게 세부적인 패러다임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그 전에 가졌던 19세기에 한번 여러 가지 억압적 구조가 무엇이었을까를 갖다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속에서부터 이렇게 키워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은 있을 수 없지만 두 번째는 기록 남기지 않은 그 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부처 얘기도 어떤 데서 출발을 하는 거니 문헌들을 가지고 보는데 너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척이 있었거나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런 게 엉뚱한데서 기록들이 나오거나 기록이 없었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저희가 지금 선생님 했던 것 같이 뼈아프게 느끼는 것은 아니라 부산에 최근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쪽 지역은 정말 부산적으로 보면 이제 을숙도 있는 여관인데 갈대밭이 우거지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공간인데 이주해가지고 마을들을 만들었고 그랬습니다. 이 마을들 몇몇 개를 갖다가 구술조사를 갖다가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구술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 역시 조사를 하는 때부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구술을 많이 들었는데 초기에 상당 기간을 혼자 조사다녔기 때문에 녹음 테이프를 갖고 다닐 수 없었고 그 당시에 녹음이라는 건 너무나 컸고 그 다음에 혼자서 다니다 보니까 비교하고 뭐 해야 될 심지어 자전까지도 갖고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그 녹음을 못한 게 지금도 한이 맺혔습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촬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월급 1개월분을 빼가지고 소니의 캠코더를 샀는데 가자마자 쓸모없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기록 복사도 그렇고 그런 게 다 아쉬움인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선생님은 제가 최근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 방대한 사진과 녹음 기록들이 지금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아카이브로 아까 어느 선생님이 아카이브를 만드는데 경남기록원에서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해요. 너무나 많이 갖고 가서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이 있는데 지금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평범한 얘기인데 그들의 존재를 보면서 얻어줄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아닌 존재들과 관련돼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보는 중요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통영의 경우에는 아까 근대 만들었던 집안들의 여러 레벨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밑에 레벨까지 조사할 수 있는 어떤 힘들게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그러니까 문헌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공백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역이 아까 제가 세종관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근대 만드는 데 중요했다는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런 방식의 그 어떤 접근들을 하는데 방법론적인 면에서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작업을 할 때 가치들 이렇게 여자대도가 아니라 가치들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직접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가령 진도의 가치라도 발표하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조사하고 그래야만 그런 얘기들이 좀 더 다가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적인 면에서. 그러나 실패는 많고 많이 요구를 해도 그것들을 어떤 방식의 정보로서 우리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정말로 고술사고 관련되는 많은 작업을 했고 수업도 했지만 여전히 역사 연구자들을 일정에서는 많습니다. 충실한 대답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답변 중에 아까 근대성 개념을 좀 대체할 만한 큰 그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 생각에 이렇게 단어는 안 하시면서 쓱 지나가셨지만 포퓰러 컬처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쩌면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근대성을 대체할 만한 큰 그림으로 간주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근데 오늘 발표 때 그 부분에 아주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잘 못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주제가 이제 지역으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조금 더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포퓰러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대중문화라고 보통 파퓰러 컬처를 번역을 하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는 이제 막시즘의 어떤 관점 맥락에서는 민중문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혹은 또 어떤 맥락에서는 포클러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또 민속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선생님께서 이제 포퓰러라는 외래 그 말을 그냥 음역해서 쓰실 수밖에 없는 선생님의 표현으로 선생님 자주 쓰시는 표현으로 하자면 그 지적 곤경이라는 게 무엇인지 간략하게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간략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사전적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얘기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19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한국의 일련의 문화적인 변화들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의 변동으로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써야 될 정도의 거대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이 그거를 잘 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역이 너무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각문화에서부터 청각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영역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19세기 후반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아까 K-POP 가지고 잠깐 조금 지나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예와 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와 반대되는 우리가 속과 이의 세계라고는 세속할 때 속자에다가 이라는 건 이익을 추구한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바로 이라고 하는 언어는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없애고 싶은 언어였어요. 이라고 하는 얘기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추악한 모습들을 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9세기 후반에 일어나는 일련의 문화적인 현상들은 그런 세속의 어떤 이를 갖다가 긍정성 갖고 바라보는데 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언어적으로 그것을 갖다 담론으로 만든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같이 예와 의라고 하는 이 엘리트들의 담론이 너무나 강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언어적인 측면에서 담론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다양한 문화적인 형태로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제가 근대성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여러 가지 다양한 근대가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른바 자기애를 인정을 합니다. 자기애. 우리가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대의 여러 가지 모습이겠죠. 우리 근대를 자꾸 개율이라든가
근대 국가, 민족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자기애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자기애를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데가 19세기 후반부터 가능했다고 믿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쓰고 있는 글입니다.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색들, 상상을 할 수 없는 또 하나 관왕신앙. 관왕신앙은 이미 들어왔지만 한국에서 전혀 유행을 안 합니다. 그냥 국가의 사전 몇 개만 있죠. 19세기 후반 되면 폭발적입니다. 지금 무신도 가운데 가장 많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왜 관왕이었는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관왕은 재물의 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돈 벌게 해달라고 빌어줄 수 있는 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노교성 가면 공명의 신, 부귀신까지 봤는데 돈 버는 신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관은 춘추의리라고 하는 메타포를 가지고 실제로는 춘추의리를 대표하는 인물로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는 이란이 한국의 상인들이 무시되고 그랬는데 이게 거의 동학만큼 폭발적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놀랍게도 공식적인 서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포퓰러 컬처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인데 몇십 년 동안에 그렇게 크게 유행을 했는데 까맣게 망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갖고 있는 급변하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단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여러 영역에 걸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판소리의 실험도 그렇고 판소리 자체가 아니라 판소리의 어떤 실험성 그래서 예와 악의 관계, 예와 속의 관계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영역으로 시각문화 같은 데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시각문화에까지 들었었는데 조금 옆 얘기를 드린다면 한국의 회화사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안 합니다. 19세기에 들어가가지고 명품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는데 이쪽에서는 그런 시대적 역동성을 읽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미술사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반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시각을 달리하면서 볼 수가 있고 그런 지역들의 그 다음에 포퓰러라고 하는 얘기는 국왕에서부터 밑에까지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가령 탈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레퍼토리가 춤추는 계층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하나의 문화 권력들이라는 게 굉장히 체계화가 되고 그러는데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미학과 미덕 사이에 순순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들 지역민들에 의해서 기록문화 전통들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그 모든 것이 포퓰러 컬처라고 얘기하는데 빠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시각문화과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보급돼 갔던 그런 장식적인 미술들에 관한 것을 연대 비정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백으로 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화경로가 들어왔을 때 불로에 대한 군청색에 관한 한국 사람들의 이 엄청난 그 욕망이 있었죠. 쓸 수가 없었는데 화경로가 들어오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른바 미화, 속화죠. 사실은 속화인데 거기에 색깔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써버린다라든가 심지어 병풍에 있는 지금 병풍에 뒤에 있는 대부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화학능력 이후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술사는 그런 얘기들을 못 다뤄갑니다. 그 다음에 펜소리에서 여창이나 동창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실험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해결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남색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야당 소설이 들어오면 남색과 관련된 얘기는 싹 없애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들어가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남색이 유행을 해가는데 이거는 고위 관료에서부터 밑바닥까지 다 심지어 백범의 일지에도 나오고 윤쇼의 일기에서도 그렇게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예술적으로 좀 상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유경수 여사의 정조부가 되죠. 그분의 놀랍게도 동성애 소설에 가까운 게 나옵니다. 거기에 미소년 중심으로 약간 폭력적인 남색의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런 약간 동성애 소설과 같은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김효광대 같은데 첫 과정은 완전히 무건으로 묵국인데 이거는 일본에서는 전형적인
스님과 상자 사이에 그런 관계를 그리고 있는데 예술적인 수준들이 높습니다. 그런 것도 나타나는 게 바로 대개 19세기 후반입니다. 이런 게 제가 얘기하는 건 현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이 무엇을 엔티테이트로서 이런 게 나타났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여기서 다 드리기는 어려운데 한국에서 만행계라고 하는 로또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가 로또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끊임없이 의기에 관한 얘기를 너무 많이 썼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다른 맥락에서 그분의 복합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안중근의 선대는 향이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공식적인 서사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나오는 영웅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이 분이 갖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복권하듯이 그거에 몇십 년 동안들에 걸쳐서 한국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유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근대에 갖고 있는 예와 의의 세계에 대한 하나의 거부면서 하나의 자기 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표출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포퓰러 컬처인가를 한마디만 더 얘기를 드리면 민중문화, 민속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에 함의에 맞지 않습니다. 국왕에서부터 밑에까지 계급을 초월해서 그 다음에 유행하고 그 다음에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아까 민속학과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 민족주의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자리에 대한 적극적 표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알려주는 동화고 이런 공식적 서사하고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했었던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퇴폐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갖고 있는 역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식민지기에 일어나는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의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데도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조금 근대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그런 각도에서 이제 좀 보기 시작을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의 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근대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그 포퓰러 컬처에 대한 그런 어떤 굉장히 오랫동안 탐구해 오신 부분은 이 문화 연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그런 시각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포퓰러 컬처만 가지고 다시 콜로키움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도 같은데 다음 기회로 조금 미루고요. 오늘 아까 정영준 선생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 그 포퓰러 컬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두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봉국 선생님. 네, 선생님. 저는 너무 풍요롭게 많은 거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에서 정영준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 지점들이 있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지역 연구 또 지역학을 중심에 놓고 사고를 했을 때 항상 공경에 처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좀 해안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가 지역 연구는 늘 선생님께서도 문제라는 개념도 쓰셨고 여러 가지 기존의 소우 중심적인 그 개념들도 거기서 투영된 내리적 발전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역을 들여다보면 그런 보편적이고 거시적인 방면에 대한 어떤 비판의 어떤 지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역을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특수한 것과 함께 보편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기존의 어떤 거대 방면의 실험 공간이 또 로컬이라는 지역이라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데 기존의 어떤 비판적 입장으로서는 그 지역학이 갖고 있는 의미들은 다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로컬의 위치에서 뭔가 새로운 보편이라는 걸 구성해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인 관계이기도 한데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좀 탈신이라는 자기 서사를 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결국에 아카데미에서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이런 현지 조사도 있지만 그거를 어떤 주체적인 서사로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제들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서 학자들이 아닌 일반의 뭐 일기든 아니면 일반의 그 대중들이 자기 역사를 자기로 남기는 거, 자기 서사를 자기가 구축하는 거, 그게 이제 부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텍스트의 발굴이 될 수도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서발턴이든 문헌으로 남지 않은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기입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서 어떤 긴장이라든가 연구자로서 갖게 되는 어떤 공경이라든가 선생님이 보실 때 이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하고 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은 무엇인지 좀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서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에 대한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가 문헌기록들 좀 주로 없을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방대한 기록문화조청들이 어촌들에 있었죠. 그 얘기조차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서 수없이 이해를 관계를 둘러싼 많은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볼까 하는 미덕을 찾아낸 것들도 이들의 목소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연구라면 더 많은 기록물들을 찾아내야 되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기록 가지고도 재구성을 해보고 그러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은 뭘까? 때로는 아주 작은 것들이 거대 담론과 맞설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좀 드릴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경남지역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 하나인데 우리나라 서원이라든가 이런 데 배양된 분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임진왜란 때 돌아가신 분들, 군공을 세운 분들입니다. 그분들하고 싸워가다가 죽은 분들은 어떻게 된 거죠? 저희는 그래서 같이 싸움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 무명묘지라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 차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났던 세신무가가 최근에 작년에 수륙 무슨 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보도연맹 뭐에 돌아가신 분들 전체를 놓고 죽은 분들 본인의 집안이 또 보도연맹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에 돌아가신 전에 돌아가신 분의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죄를 드리는 거는 임진왜란 때 와서 죽었던 이 왜군들도 다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고. 이거 내셔널리즘에 빠져있는 우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 바로 세신무가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기울여 주지를 않는가? 다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터키 같은 데 갈리폴리 같은 데에 영물 호주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는데 터키가 그 사람들 국민묘지에 쓰라고 공간 내줬지 않습니까? 거기서 호주 같은 데 저걸 지냅니다. 한 번쯤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그렇게 이런 게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만들어가는 건 아닐까. 부산에 가면 비석거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비석거리에 일본 사람들의 무덤들이었는데 그 무덤을 갖다가 이 한국에서 8.15에 종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급하게 간다고 자기네들 선조 묘들을 다 놓고 갔습니다. 일본인들의 공동묘지가 부산에 한 3개쯤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부산역하고 가깝다 보니까 유교사변이고 뭐 거기다가 비석을 허물고 다들 집들 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들어왔더니 거기에 무당한 사람이 보다 보니까 이거 다 죽은 사람들의 묘에 있었던 비석인데 그걸 계단을 쓰고 그러다니 이게 있을 법이 없는 일인가 그래가지고 비석을 모아가지고 죄를 지냈습니다. 돈밖에 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죽은 사람들을 위한 저거죠. 그냥 그 사람들의 의문, 그 사람들이 드리는 하나의 저거죠. 어떻게 보면 저보다 생각이 훨씬 더 지혜롭고 앞서가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정말 키워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지역 다니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감동을 받았던 이유 하나가 충렬사 가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이순신 장군밖에 안 됐어요. 그 영웅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는 열심히 하지만 함께
죽고 했었던 그 부활해가는 거 잘 모릅니다. 거의. 지금도 우리가 그런 기념 작업이 그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고 곳곳마다 조금씩 그거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연구자들은 아까 세순무가가 생각했던 외운들까지 포용을 하고, 그 전쟁 본인들의 선택도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작은 목소리를 키워가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흥미롭게 오늘 지금 못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런 얘기만 아니에요. 무장에 가보면 무장 동원 부근에 선정비가 있습니다. 선정비가 매우 흥미로운데 그 어디다 글을 좀 하는데 책에다도 좀 넣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선정비에 비석의 거북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거북이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오래 말하자면 그 기념이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북이가 오래 사니까. 근데 이 거북이가 정확하게 이 정면을 바라보고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만 이 곤이라고 하는 것이 남죠. 그런데 이 무장 동원에 있는 몇 명의 거북이들이 그러니까 고개를 위로 들고 삐딱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현장에 가서 들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얘기를 몰랐을 겁니다. 좀 미안하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의 얘기가 좀 오래 사셨던 역시 한국 교수님인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거기서 아싸공덕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뭐 공덕이라고 그 뒤는 웃기지 마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향일의 입장에서 보면 비석을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강력한 권력 밑에서 그거를 희화화한 힘이죠. 그런 힘들이 바로 이런 19세기 어떤 저는 희화화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사실은 다니다 보면 모든 기획과 결정들을 그 위원회가 보면은 중앙에서 지멋대로 합니다. 한 번은 유네스코 인문학 연구를 하는 그 심포지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인데 엄청난 국가돈을 씁니다. 거기에 연구자들이 달라붙어서. 근데 수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수원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네 패널이라도 넣었으면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수원 좋아하는데 수원이나 좀 넣으면 어떻겠는가 그냥 소개하는 영상 정도로 해서 소개하면 안 되는가 이런 거예요. 20여 명의 교수가 있는데 지역 말하자면 저같이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저 빼놓고는 수원에서 해가지고 그분들 패널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들이 중심이어야 된다고 믿는데 전부 전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온 분들도. 그때 할 수 없이 소리를 발락 질렀는데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비인이라고 주인은 어디까지나 수원분들이라고 이분들이 짠 거예요. 우리들이 해도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외국 같으면 절대로 안 그렇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외국에 조금 있었을 때 감동을 받은 것이 하나는 미국 대학의 하버드대 총장 취임이었는데 그 옆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우리를 치면 그 동네에 있는 구청장이었어요. 자, 해외에서 원수도 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지역에 우리한테 이런 개념들을 갖고 오는 게 바로 이런 살아있는 일상을 만드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수원에서 패널도 넣고 뭐 그렇게 썩 좋은 패널이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지금 현재 실제 제가 아까 얘기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곳곳마다 싸움하지 않고는 해결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좀 여기 옆으로 갔지만 그러나 키워갈 수 있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 게 아니겠는가. 이런 쪽에서 세우는 게 이게 보편적인 것이지 뭐 거대 담론들을 가져다가 그거를 재구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예, 그렇게 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은 저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조금 미시적인 곳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들을 갖다가 창출해가는 과정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마을의 자그마한 사례도 그 마을의 특수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구 입장에서 보는 재난과 관련되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아마 유일한 사례였고 지역에서 이렇게
또 거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국의 국가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으는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하나의 얘기들인데 이런 면에서 저는 그 가능성과 힘들을 좀 믿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저희 HK 플러스2 저희 감성문학 연구단의 아젠다가 분권시대 횡단적 보편학으로서 감성문학입니다. 그래서 횡단적 보편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 속에 이제 그런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늘 중심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서 어떤 횡단성을 통해서 보편에 접근해보자, 이런 것이 저희 그 연구단의 핵심적인 태제인데요. 오늘 우리 임상 선생님의 발표 속에서 여러 가지 실마리를 우리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선생님이 자전적 민족지라고 오늘 부제목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우리 연구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횡단적 보편성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방법론적인 그런 실마리를 제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역시 일종의 임상 선생님의 역사민족지, 자전적인 역사민족지로서의 발표를 이렇게 실천해서 보여주신 셈인데요. 그 어떤 객관성을 가장하기보다 본인의 주관성을 오히려 드러내면서 어떤 자신의 바라의 위치를 드러내면서 그 위치들이 서로 상호교차하는 것 속에서 객관성과 보편성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역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선생님의 발표 그 자체가 하나의 우리 연구의 중요한 지침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 더 받고 너무 많은 얘기들을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선생님 네, 시간이 너무 저희 또 만찬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질문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은 아쉽지만 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기회에 또 이우윤 선생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HK 플러스 감성인문학 연구단의 제12차 러플리티 콜로퀴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이웅상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